자, 오늘은 약간 농담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상법. 사실 상법은 법무사 시험 응시자들이 대부분들이 징글징글해 합니다. 외워야 될 게 너무 많고. 근데 저도 상당히 어려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자, 상사 유치권과 상사 매매, 상사 질권, 상호 계산, 익명조합 이 정도까지를 할 건데, 자, 일단 상사 유치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법은 민법하고는 완전히 그 대척점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 자, 우선 조문 한번 볼게요. 상인과는 상행위로 인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는 채권자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당사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거. 조문 지금 빨리 읽었습니다. 상인간 행위, 쌍방적 상행이다 이런 얘기요. 상사 유치권과 교수님이 그럽니다. 상사 매매만 쌍방적 상행이다. 둘 다 상인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머릿속에 꼭 들여야 될 거고, 유치권과 매매, 상사 매매. 그 다음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사 유치권은 임의조 규정이라는 얘기죠. 좀 빨리 나가 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상사 유치권의 요건. 조문은 58조, 딱 한 단원 이렇게밖에 없는데, 어마어마한 많은 내용이 있죠. 자, 일반 상사 유치권과 특별 상사 유치권이 있어요.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 상사 유치권의 요건이에요. 자, 당사자는 쌍방이 모두 상인이어야 돼요. 상인인데 유치권 행사할 때,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돈을 안 줬어요. 그리고 행사할 때는 상인이 아니어도 돼요. 이해 가시죠?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폐업을 했어. 장사를 할 때는 도매상, 생각하시면 돼요. 도매상과 소매상이 이렇게 했는데, 돈을 안 줬을 때는 둘 다 상인이었잖아요. 쌍방적 상행인데, 하나 그만둘 수 있잖아요. 요즘 같은 때. 다 넘어가는데, 장사. 그러면 그때는 유치권 행사할 때, 그 물건을 꽉 쥐고 있을 때, 유치권이 뭔지 알죠? 눌러 앉았을 때. 행사할 때는 상인이 아니어도 되죠. 그만뒀을 때도.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피담보 채권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치물의 목적부는 반드시 채무자의 소유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 목적물에는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건 판례인데, 제가 민법을 꽤 하기 때문에 이거 너무 쉬워요. 근데 이걸 굉장히 교수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 보세요. 상사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에 이미 선행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 상사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자, 1번 저당권, 2번 상사 유치권이죠. 상사 유치권은 등기가 안 되는 겁니다. 등기부에 없어요. 근데 상사 저당권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 따라오려고 그러면 이제는 상당히 이제 축적돼야 됩니다. 못 들어와요. 상사 유치권자는 선행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당연하죠. 저당권이 뭐니 선순위니까 저당을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민법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면 해드릴까 말까. 민법에서 유치권은 절대적 인수주의예요. 이걸 모르시는 분 많을걸. 유치권으로 그래서 경매하신 분들, 또 이렇게 잘난 체 하니까 경매 꽤 알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경매하는 사람들은. 딱 들어붙어 있으면은 그거 절대적으로 인수해야 돼요, 내가. 그러게 되면 매수 가격이, 낙찰 가격이 뚝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거를 3억밖에 안 되는데 그걸 5억에 했어 봐. 그러면 똥 밟는 거죠. 그거 유치권이라고 그래요. 민법에서는 절대적으로 인수해. 상법에서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려워요, 지금. 이게 틀리니까. 아셨죠? 선행 저당권이 있으면 후에 상사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은 상사 유치권자는 배당권자 대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결련성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반대 특약이 없어야 된다. 반대 특약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상사 유치권은 임의 규정이다.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이제는 중요한 거, 아무리 시간에도 중요한 거.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꼭 이거 나옵니다. 유치권에는, 상법의 유치권은 일반 상사 유치권이 있고 특별 상사 유치권이 있습니다. 일반 상사 유치권은 그냥 보통 상사 유치권, 특별 상사 유치권은 대리상과 유탁매매인과 운송인, 운송주선인에 된 거예요.
위대한 운송인. 이렇게 오십시오. 특별상사 유치권은 뭐라고? 위대한 운송인. 위탁매매인. 대리상. 운송인. 운송주송인. 운송이 들어가는 사람들. 이거를 특별상사 유치권. 일반 상사 유치권은 그냥 일반인들. 일반적인 거래의 관계. 견소재. 그렇게 오십시오. 유치물과의 유치권은 무조건 결련성이 있어야 되고, 소유권. 그 다음에 유치물에 대한 제한. 견소재 외우시고, 그래서 위대한, 그러니까 교재 안 본 사람들은 못 다룰 건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정리해야 되니까. 특별상사 유치권은 위대한 운송인. 위대한일 때는 아까 말했던 견소재가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왜? 위탁매매인하고 대리상 위대하잖아. 다 필요 없어. 자기가 위대하니까 결련성 필요 없고, 견소재 소유권 필요 없고, 제한도 필요 없어요. 일반 상사 유치권에는 결련성도 필요 없고, 반드시 소유자 것만 돼야 돼요. 소유자 거가, 그러니까 소유자 물건에 대해서 채무자 소유권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유치물에 제한은 없어요. 그 대신 특별상사 유치권은 아까 위대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운송인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일반 상사 유치권하고. 일반 상사 유치권은 결련성 필요 없고, 제한도 필요 없는데, 운송인에 대해서는 결련성도 필요 없고, 소유권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쉽게 말해 일반 상사 유치권과 운송인에는 정반대예요. 이거 어차피 이렇게 말로 들어서는 몰라요. 저는 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상사 유치권이에요. 민법상의 유치권하고는 많이 다르다. 민법상의 유치권도 어려워요. 이건 이제 좀 간단히 설명하고. 상사 질권. 자, 질권에 대해서는 상법 59조에 유질계약의 허용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간단히 해서 유질계약이 뭔지도 모르죠. 유질계약. 질권이에요.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권은 뭐겠어요? 전당포에다가 내가 그냥 할까요? 명품 가방을 맡겼어요. 여자들이. 그런데 변제기 전에도 그 사람이 돈을 안 줘. 그러면은 명품 가방을 아니면 명품 시계를 그냥 팔아볼 수 있다. 상법에서는 팔아버릴 수 있다. 민법에서는 팔면 안 돼요. 그거 절도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다니까, 이게. 상법과 민법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상법만 이제 봅시다.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돼, 대비. 왜? 상법이 다 규정이 안 된 건 또 민법을 다 준용을 해요. 그래서 민법에 대한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상법 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못 합니다. 완전 깨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불합격. 그래서 제가 민법을 한 달 반 이상을 그렇게 심혈을 기울인 이유가 그거예요. 자, 유질계약을 허용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전당포에 맡겼는데 돈 안 갚아. 그 명품 가방을 팔아가지고 내가 챙겨버릴 수 있어. 상법에서는. 상법은 대부분이 상인들을 위주로 나와 있어요. 상대방을 유지하는 거야. 그런데 민법은 어떻게 해요? 임차인을 위하고 매수인을 위하고 이런 법이 많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임차인을 위하고. 근데 상법은 그렇지 않아요. 상인, 회사 위주로 법이 흘러가더라고. 읽어보니까. 그 다음에 근저당 질권 설정자는 상인이 할 필요 없죠. 질권 설정자가 누구예요? 설정자인지 질권자인지 그걸 모르는 사람도 아직도 있으려나? 그렇죠? 질권자는 전당포, 질권 설정자는 나야, 나. 내가 맡긴 사람, 명품 가방, 시계. 이 시계를 맡기는 사람. 이 시계는 명품 아니에요. 싸. 그런데 일단 시계를 비싼 거 타고 다니는 사람 많이 있죠? 그럴 때는 내가 맡길 때 내가 상인일 필요 없잖아. 일반인이죠. 근데 시험에 많이 나온다니까. 질권 설정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 알겠죠? 자. 상사 채무와 보증이 되는 연쟁 채무죠. 일단 상법은 모든 채무가 부진적 연대 채무이라는 걸 알게 되면 되고, 민법은 분할 채무. 연대 책임. 자, 민법은 분할 채무가 그냥 상법은 연대의 변질 책임이 있고, 보증에 대한 연대 책임. 보증이 상행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인 것에는 주채무자가 보증의 연대 변제 책임이 있다. 중요한 거, 최고 검색 한병과 같지 못한다. 이것도 다르잖아요. 아주 끈끈이 달라, 민법하고. 자, 보증인이 있고, 주채무자가 있어요. 채무자가 있고, 내가 보증을 써줬어요. 그럼 보증인이 간단한 얘기잖아요. 그 채권자가 보증인한테 먼저 돈 달라 그러게 되면, 야, 나는 저 인간 채무자한테 내가 보증을 쓴 사람인데, 채무자한테 먼저 받으러 가. 이걸 최고 검색 항변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상법에서는 그게 없어.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상행위에서는 보증을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죽음이야. 이거 폐가망신이라고. 나한테 직방으로 들어온다니까, 보증인에도. 그래도 민법에서는 최고 검색 항변권이라 있잖아요. 상법에는 없다니까.
내가 다 물어줘야 돼. 1억을 보증해줬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상행에서는. 최고 금액 한 병권도 없다, 이거 말이야. 이해가시죠? 채무자고 보증인 관계. 자, 부담 부분을 변제한 사람에서 구상도 할 수 못해, 이것도. 구상권도 없어, 이거. 아무것도 없어. 보증인은. 야, 좀 대단하네, 이거. 진짜. 하면 죽음이라는 거. 절대로 해주지 마세요, 보증은. 그 다음에 민법에 대한 특칙 또 나옵니다. 대리. 대리 행위에서는 민법에서는 현명주가 있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잖아요. 계약서 써보잖아. 그러면 거기다가 본인 쓰고 대리인 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현명할 필요가 없어요. 상법은. 왜 그러냐면 너무 거래가 막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사과 판다고 생각해, 사과. 그러면 내가 이거 본인을 위해서 내가 왔거든요.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또 한 가지 더 쉽게 생각하는 거는 이미 대표이사나 지배인 등기가 돼 있잖아요. 어려운 말로 하게 되면. 등기가 돼 있어. 공시가 돼 있으니까 내가 말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한다고. 저를 더 쉽게 말합니다. 사과서 하는데 내가 뭐, 본인인지 뭔지 그걸 할 필요가 없다. 자, 대리인이 병과 거래하면서 본인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요. 본인을 현명을 하지 않아도 본인한테 효과가 가요. 그런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본인의 효력이 있는데 상대방이 본인이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해서 이행 청구. 이거는 민법하고 똑같네요. 자,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제 상대방이 본인이 위한 것임을 알지 못했어요. 그럼 대리인한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중요한 거,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지 않는 행위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상행위를 위임받는 것만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과를 5개 사러 갔는데 싼 거 해가지고 7개 사왔어. 위임의 본질에 반하지 않죠? 사과는 사가면 되죠? 큰 거 좋은 걸로. 그렇게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 10,000원어치 사고 되면 6개인지 5개인지 그렇게 또 좋은 걸로 할 수는 있다. 저 혼자 그냥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자, 국가지방단체 소속의 공무원들은 의결권을 대리하는 것도 허용되고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 주주인 국가 할 때 공무원이 대리하는 거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무효가 아니다. 자, 대리권. 아까는 대리행위도 지금은 대리권입니다. 민법에는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대리권이 소멸됐다, 근데 상법에서는 본인이 사망해도 소멸 안 해요. 대리권이. 본인이 죽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현명할 필요도 없고, 본인이 사망해도 대리권 살아있고, 본인은 의미가 없네. 사과 사는데. 그렇죠? 잘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자, 지금 민법하고 다른 걸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사 채무의 이행 장소. 채권자 지점에서 거래하는 것은 그 지점을 이행 장소로 본다. 원칙 지참 채무란 얘기예요. 채권자 지점, 그 지점. 지참 채무, 추심 채무 알죠? 자, 채무, 상사 채무 이행 시간, 영업 시간 내에 하라는 얘기. 보통 6시 이내에 채무를 하는 거. 청약, 대화관 즉시 청약을 하라는 얘기고. 청약을 받은 상인의 납부 통보는 청약을 받을 때는 승낙 여부를 통지하고 승낙을 혜택. 승낙을 해라고, 승낙을 좀 해달라고 통지했는데, 저 상대방이 멍 때리고 있어. 혜택. 하지 않을 때. 그때는 뭐 한다? 승낙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승낙하는 걸. 승낙 거절이 아니고.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상법은 그런 것 같아요. 웬만한 거는 상인들한테 유리하게. 상대방 고객한테 유리한 게 아니고. 이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공부하다 보니까. 물품을 보관 의무가 있어요. 그 청약을 받은 상인은 견품을 받을 때는 청약자의 비용으로 물건을 보관을 의무가 있다. 청약을 받은 상인을 말하는 거예요. 청약자의 비용. 그 다음에 법정이자 청구권. 자, 넘어가고 임치인은 좀 다르네요. 민법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의무인데 상법은 또 선관주의 의무네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가 되어 훨씬 약한 거예요. 지 재산은 아무렇게나 던져도 되잖아요. 근데 남의 재산은 선량하게 관리자 주의, 선관주의 의무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빨간에 상사 매매 유치권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사 매매는 보통 우리가 민법에서 매매는 제가 맨날 이 매매하게 될 때, 그때는 뭐예요? 주로 매수인 보호, 임차인 보호를 위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사는 철저하게 뭐다? 매도인 보호하는 거예요. 매도인. 그러니까 차이가 많다는 거를. 그러니까 생각을 확 바꾸지 않으면 상법 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상사 매매, 상사 유치권, 쌍방적 그 행위라고 그랬죠. 상행위.
둘 다 상인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탁 경매권, 확정기 매매, 쌍방 상인이어야 되고 영업적 상인인지 보조적 상인인지 불문하고 약정에서는 달리 정할 수 있죠. 항상 민법이나 상법으로 똑같죠. 약정 우선. 그 다음에 대여가자 즉시 승낙해야 되고 통지를 발송 해태할 때는 승낙을 보고 상산매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 진행이 됩니다. 아까 유치권이나. 자,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의 그 의무가 있어요. 딱, 효과가. 상사 매매까지만 하겠습니다. 저 뒤까지 너무 시간이 가니까. 여러분, 여기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는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부동산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상사 매매는 도매상과 소매상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영등포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도매상이 있습니다. 사과. 거기서 지금 일반 소매상들이 사와요. 그 도매상에다가 산지에서 전부 풀어. 그 풀어놓습니다. 그 사람이 매도인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매수인은 뭐다? 소매상. 여러분 집 주위에 있는 그 사과 파는 사람.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 봅니다.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 내가 딱 준비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매수인한테 지금 그 가져가라 그러는데 소매상이 수령을 거부해. 사과는 썩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그 물건을 공탁해 버리거나 경매를 붙여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팔아버려야 된다는 게. 얘가 기가 막히잖아요. 사과는 썩으니까. 그래서 매도인 입장입니다. 도매상 입장에서는 법원에 허가 없이 최고하고 경매할 수 있어요. 이거 빨리 가져가 최고. 안 가져가 경매. 경매는 뭐야? 팔아버리는 거야. 공탁하거나 경매하는 거예요. 허가 없이. 그리고 경매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매도인은 중요한 겁니다. 이거 매매대금으로 충당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 버릴 수 있어. 왜? 매수인 잘못이잖아. 매수인이 수령거부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 소매상입니다. 매수인의 의무가 있어요. 검사하고 통지해야 돼요. 자, 매수인이 물건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검사한다. 그리고 하자가 있어. 수량 부족이거나. 자, 사과가 썩은 사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과는 한 박스 시켰는데 누가 한두 개 빼먹었어. 그럴 땐 어떻게 해? 즉시 통지를 발송해야 되죠. 매도인한테. 그래서 즉시 발견할 수, 자, 지체 없이 즉시 6개월입니다. 즉시 발견할 수 있는 하자. 어마어마하게 많았어. 그러면 6개월 내에 통지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지체 없이 검사하라. 즉시 통지하라. 즉시 발견할 수 없다. 하자. 그 썩은 사과를. 그럴 때 6개월 이내. 6개월 이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사라진다. 그래서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 매도인. 민법의 매도인, 매수인 생각하면, 부동산 매도인, 매수인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지체 없이 검사해야 되고, 통지는 어떻게 돼? 즉시 통지, 지체 없이, 즉시. 이걸 가지고 시험에 나오면은 말장난이잖아요, 지금. 난 이것도 모르겠어요. 지체 없이 하고 즉시가 어떻게 빨라요? 지체 없이가 빠른 거야, 즉시가 빠른 거야?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볼 때 똑같은 것 같은데. 글씨는 달라.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6개월 내에 통지하라. 자, 검사 의무 통지. 간단하죠? 검사하라는 얘기지. 당연히 사과 썩었는지 검사하고, 지체 없이 검사하고, 검사해가지고 썩은 사과 있으면 통지하라는 얘기고, 그건 6개월 이내에 통지하라는 거고. 쉽죠? 자, 정리를 해놓으니까 쉬운 거야. 요건. 매수인이 수령해서 하자 내지는 수량 부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매도인이 알지 못했을 때도요. 매도인이 알면은 이거는, 적용 안 되죠. 이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그러니까 매도인이 썩은 사과인지 알고 주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6개월의 기간이 없어요. 언제든지 그걸 청구할 수 있는 거야. 끝까지. 감액 청구 내지는 계약 해지. 뭐야? 손해배상 청구를 끝까지 하는 거야. 매도인 담보 책임 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매도인이 알 때는 악이. 적용 범위 6개월 공간에 하중 추궁할 수 없고, 중요한 거 시험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내가 100% 이해는 못했어요.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물의 목적 검사 가져오면 위상계약 일반에 규정되므로 상인 간의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 계약에는 저게 준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매매 계약에는, 매매는, 그 얘기구나. 이제 알았네, 또.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해가 가는데. 매매만 규정되는 거야. 이거 통지 의무나 검사 의무는. 팔아버리는 거. 근데 사과를 빌려줘. 그러니까 임대차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외우면 됩니다. 왜? 시험을 합격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합격만 해. 저는
아시죠? 시험 합격 많이 해본 사람이 실패도 했지만 합격만 하면 끝나는 거야. 합격하고 싹 잊어먹을 거야 나는. 그러니까 임대차는 뭐야? 사고를 임대차 할 수 있어 없어요?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그게 스킬이에요. 그 객관식의 스킬. 그 다음에 불완전 이용할 때는 적용 안 되죠. 완전하게 이용해야 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부대체물. 대체물, 부대체물은 뭐예요? 대체물. 사과면 사과. 이렇게 대체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대체할 수 없는 물건이야. 꼭 그 사과였으면 안 돼. 예를 들면, 이 사과는 어마어마하게 제사상에 놓을 사과야. 그래서 정말 커. 뭐 특수하게 재배한 사과. 꼭 그것만 필요하다.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부대체물이야. 이럴 때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책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있어요. 제가 그냥 풀어서 쓰는 거예요. 효과. 하자가 있을 때, 간단한 얘기죠. 물건의 하자. 이것도 민법하고 이제 비슷하네요. 수량 부족일 때. 자, 하자 담보 책임은 6개월. 그 다음에 수량 부족일 때는 1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법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뭐예요? 그것도 똑같이 1년 6개월. 권리 하자일 때는 1년. 물건의 하자일 때는 6개월. 여기서는 하자 담보 책임일 때는 6개월. 똑같이 수량 부족일 때는 1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권리는 뭐가 나와요?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권, 감액 청구권 다 나온다.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민법을 해놓으면 너무 쉬워. 그 다음에 매수인은 이제 그 다음에 보관하거나 공탁하거나 경매 똑같아요. 아까 매도인이 이제 매수인이 수령 거절할 때는 있었죠. 공탁하거나 경매권이 있었죠. 그리고 자기 매매대금을 싹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매수인이 보관하거나 경탁이잖아요. 매수인 여기서 말합니다. 이 매수인권 쪽 제가 매매 한번 책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그렇죠. 1069조기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보관 봉탁해야 돼요. 목적물의 하자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거니까. 이해 가셨죠? 전에 아까 그랬죠? 하자가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대금감액 청구권이 있어. 근데 계약을 해지는 어떨 때만 해요?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물건이 하자가 있으니까. 그럴 때 누구 비용으로 그래야 돼? 매도인 네 잘못이잖아. 그러니까 매도인의 비용, 빨갛게 줄여야 돼요. 매도인의 비용으로 보관하거나 공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보관하거나 공탁을 할 때, 이럴 때 모든 또 그 다음에 경매를 할 때는 뭔다? 법원의 허가를 필요해. 왜? 지 물건 아니잖아. 그리고 지가 물건을 전부 가져갈 수 없어요. 이해 가셔요? 매수인이 물건을 받았는데, 그 물건을 사과를 받았는데, 그 보관하고 이제 필요하면 공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매를 할 수 있어. 똑같아. 보관, 공탁, 경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한다? 법원에 허가를 얻어라. 왜? 진물건 아니니까. 허가 받아서 경매하라. 이해 가셨죠? 이게 이제 쭉 설명하는 거예요. 쭉이고. 그 얘기입니다. 여기도 매매대금이 충당 나오나? 수령 거부. 매수인이 수령 거부. 매도인이 여기도 뭐 매도인 거를 왜 나와 이기다. 그러니까 이 책이 말이죠. 꼭 이렇게 엉망이야. 나 지워버려야 되겠네 이거. 저는요 특징이 뭐냐면 안 되는 거 확 지워버려다. 자, 시험이 필요 없어요. 합격만 하면 돼. 우리는 합격. 다 필요 없어. 자, 그래서 아까 한 대로 중요한 거는 이제는 간단히 말해서 여기서는 경매하고 공탁밖에 못해요. 매매대금을 가져갈 수는 없어. 경매에서 공탁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법원에 허가를 하게 된다. 여기까지 마저 할까요? 확정기 매매라고 있는데 민법에서는 확정이라고 말이 나왔는데 이게 매매까지 들어가니까 지금 매매하고 있으니까 정기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기서 일정한 일정한 기간, 그래서 일정한 정기 매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 이행 시기를 경고할 때는 해제 의사표시 계약을 해제해버린 거야. 이건 민법하고 똑같네요. 여러분들 이걸 그러니까 민법을 모르면은 상법에 한 걸음도 못 나가요. 자, 짧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 매매, 확정기 매매. 그럴 때 해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자, 간단히 말해서요. 이런 교수님들도 많이 설명들 똑같이 하겠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샀어. 웨딩드레스가 식장이 2시에 예식이 있어요. 근데 2시까지 안 오면 어떻게 돼? 옷 벗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남의 거 빌려서 해야 되고. 한 번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그 기간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필요 없잖아. 늦게 3시에 예복을 갖고 달려왔단 말이야. 그럴 때는 당사자 일방이 그 이행 시기를 경고할 때는 해제한 것으로 본다 간주해버리는 거야. 그냥 해제한 거야. 의사표시 할 필요도 없어요. 딱 기간을 정해놨으니까. 또 예를 들면 그래서 결혼식이죠. 하여튼 그 얘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정기 매매 판단은 맞아. 그 선적됐냐 안 됐느냐 그런 얘기지. 뭐 다른 거 매매 계약 체결 여부 이런 건 아니다. 정기 매매는 그렇게 시험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판례가 별로 없네. 있긴 있네요. 전원합의체가 있고 있는데 시간상 이 정도로 하고 상호 계산하고 임명조합은 너무 길어지니까 따로 하든가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